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벌써 넉 달째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계는 최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휴진 찬반을 묻는 투표에 의사협회 회원 과반인 55%가 참여해 의료계 총파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오는 20일을 모든 병의원이 문을 닫는 집단 휴진의 날로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에 참여한 의사는 7만 800명으로 전체 회원의 54.8%로 집계됐습니다. 총파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의협은 내일 오후 최종 투표 결과와 총파업 시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도 의협 결과를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지금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1박 2일 긴급회의를 갖고 총파업 관련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총파업 날짜는 오는 20일이 유력합니다. 통상 목요일에 쉬는 병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휴진율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은 역대 네 번째 의료계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의협은 20일을 시작으로 총파업 날짜를 늘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과는 다른 차원의 진료 차질이 우려됩니다. 의협은 20일을 시작으로 총파업 날짜를 늘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의료계 총파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서울대병원에 달려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전면 휴진 포문을 연 서울대병원의 휴진 규모가 오는 20일 의료계 총파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에 따라 동네 일반 병원의 휴진 참여율도 과거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전공의 공백 넉 달째를 맞아 대학병원이 한산합니다. 이마저의 진료도 오는 17일부터는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환자와 가족들은 발을 구릅니다. 또 와이프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파업 때문에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긴 해요. 혈액암 3기 환자의 가족은 응급실에서 12시간을 기다렸다며 눈물을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비틀거리고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막 이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생명이 진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만들면 너무 힘들죠. 휴진에 들어가도 응급 및 중증 환자 치료는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환자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환자의 불안이나 이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이 의료계의 행태에 지치고 좀 그만했으면 환자에게 협박으로 느껴지거든요. 오는 17일로 예고된 서울대병원 휴진에 교수들이 실제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3일 뒤인 20일 의료계 총파업의 규모도 달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휴진 규모가 클 경우 동네 일반 병원들의 휴진 참여율이 50%까지 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예전 총파업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료계는 또 오는 20일까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총파업 수위도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던 민주당은 오늘은 재판 관련 논평 없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고 이재명 대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 조작을 밝히겠다며 검사 탄핵까지 벼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가 피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거, 또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거는 여전히 허들이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특히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 수사로 만들어졌다며 이미 발의한 특검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면 2심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검법 관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검사 10여 명에 대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 등 10여 명은 어제 이전 부지사 선고 직후 수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검찰 조작수사특검법은 이 대표 방탄 말고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에 침묵했던 이 대표는 여전히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그동안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당권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직격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여당 움직임 전해드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상황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헌법 84조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재판이 소추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로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버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 사안을 이화영 부지사가 몰래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공격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이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북 송금 혐의 규모가 총 800만 달러였는데 재판부가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소를 했는데 우선 이 액수의 성격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0만 달러는 이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부탁한 이른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규모입니다. 3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으로 보고 기소를 했죠. 재판부가 유죄로 본 규모는 스마트팜 사업비 중 164만 달러, 방북 비용 중 230만 달러로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왜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재판부는 이른바 이 환치기 수법으로 반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당초에 검찰이 기소를 할 때 800만 달러를 직접 휴대해서 옮긴 혐의를 적용을 했기 때문인데 현금 이동이 아니라 환치기 역시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 법조항을 적용을 새로 한다면 불법 대북 송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불법 반출로 판단한 방북 비용 230만 달러 가운데 북한 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200만 달러만 방북 사례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어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네, 어제 재판의 피고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공소 사실이 아니라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금을 실행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언급을 했는데 어제 재판부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이 판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청구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를 이 대북 사업과 또 방북 추진의 최종 결재권자이자 이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주체로 적시를 했습니다. 영장 기각 뒤에 수사가 잠시 주춤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공모 혐의를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핵심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던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쌍방울이 제3자,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 아태위나 조선 노동당에 건넨 돈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혐의 구성 요소가 한편의 소설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오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이재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은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자랑 때문에 협상이 불발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마감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집무실에 대기하며 상임위원 선출안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대립하면서 추가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사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일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 의도로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직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우상호 전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의 운영위라도 양보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운영위도 여당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오고 사실 운영위에서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원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양보가 없다면 회동 자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오늘은 더위를 식혀준 비가 내렸지만 내일은 북서풍이 불 거란 예보가 나오면서 군 당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부는 바람에 북한이 추가로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군은 이에 대비해서 대북 확성기를 사용할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바닥에 움푹 팬 자국이 선명합니다. 2014년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풍선에 북한은 14.5mm 고사총을 발사했습니다. 잇따른 대북전단에 발끈한 북한은 2020년엔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습니다. 최근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수십만 장이 담긴 풍선과 생쌀이 담긴 페트병 500개를 북쪽으로 보내면서 북한이 추가 오물풍선 살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층부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3,000m 상공에서 오늘은 주로 남서풍이 분 반면 내일은 북서풍으로 바뀔 걸로 예보됐습니다. 3,000 내지 5,000m가 풍선 날아가는 높이거든요. 아침 6시경에는 북서풍이 불어요. 북한에서 날리면 오히려 들어와요. 군 당국도 하루하루 바뀌는 풍향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에 상황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물풍선 개수와 피해 상황에 맞게 단계적인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던 지난 1일 음주 회식을 했던 1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육군은 작전상 문제는 없었지만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 만큼 즉각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전면에서 도발하는 오물풍선이나 미사일에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배후에서 끊임없이 해오는 해킹 공격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외신 기자인 척 국내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발각됐는데 북한 말투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초 국내 한 군사 전문가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발송자는 자신을 외신 통신사의 서울 지국 기자라고 소개하며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인데 보수적인 한미 정부가 북한 처벌을 왜 주장하는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스키가 외신 기자를 사칭해 보낸 피싱 메일입니다. 국방 분야, 양자암호 기술 등 전문적인 질문에 그럴듯한 인터뷰 형식까지 갖췄지만 북한말 레일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표현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갑자기 이제 써야 되는 표현들은 습관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걸로 보여요. 특히 지난달 국내 기업 설계도를 탈취해 판매를 시도했던 중국의 해킹 조직이 북한의 최근 해킹 수법을 모방한 점도 포착되면서 양국 해킹 조직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서로의 공동의 적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한국이 혼동되게 하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국정원은 북한 오물풍선에 이어 사이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가정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행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취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 택시 한 대가 멈춥니다. 이어 택시기사가 내려 뒷자리 문을 열고 잠시 후 한 여성이 내리며 택시기사의 팔을 휘두르더니 혼자 뒤로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난 여성은 기사에게 욕설을 쏟아내고 뒷걸음질 치는 기사를 쫓아가 휴대폰을 던지고 머리를 가격합니다. 나 지금 맞았는데. 야, 내가 못 때렸어. 폭행을 당한 기사는 술을 마시고 탑승한 여성이 운전석 쪽으로 발을 내밀며 운행을 방해해 하차를 요구하자 침을 뱉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전했지만 탑승 여성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걸 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마음적으로 좀 그거 했고 또 실제로 그 휴대폰에 맞아서 좀 상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심하게 구겨진 차량들과 잘게 부서진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차체에선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연쇄적으로 후미추돌 사고가 여러 대가 나다가 마지막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화재가 발생한 사고예요. 이 사고로 70대와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30대 남성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광주에서 연달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가게 앞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에게 갑자기 달려듭니다. 공격을 당한 남성은 뒤로 넘어져 횡단보도까지 나뛴 겁니다. 흉기를 든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다른 남성을 공격하더니 몸싸움을 벌입니다. 광주 광산구 한 유흥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25분. 웅성웅성해서 막 앞으로 맞아서 나왔죠. 이제. 바닥에 흥분했어요. 도로 바닥에. 가해자는 이곳 차로 중간까지 와서 두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격을 받은 40대 남성 2명 중 1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1명은 숨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인근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방 업자들 신구 세력 간의 이권 다툼 때문에 벌어진 칼부림으로 지금 파악하고 수사 중입니다.
어제 자정쯤에는 광주 남구 박림동 한 식당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지인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가해자를 각각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영상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가족의 요청을 무시했다며 죄책감을 느껴서 그동안 올린 영상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유튜버들이 신상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사적 제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브 계정입니다. 어제 그간 올렸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오늘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여동생의 연락을 무시했던 사실을 실토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며 영상 삭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찰에는 이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김해 중부경찰서에 고소 2건, 밀양경찰서에 진정 13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인 중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경우와 가해자의 연인으로 알려져 피해를 본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을 내렸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입장문을 내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적이 없다며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됐다는 겁니다. 다시 또 피해를 당시를 회상해야 되는 2차 피해자화를 또 가져온다는 것이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이어가겠다는 또 다른 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사적 제재와 2차 가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직원들에게 생마늘을 먹게 하고 생닭을 잡게 하는 등 엽기적인 폭행과 갑질로 실형을 받은 양진호 전 회장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일들을 폭로했다가 해고된 회사 직원을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했는데요. 회사 측이 보호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엽기적인 직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들의 얘기 좀 해주세요. 폭행 피해자의 한마.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양 전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 A씨의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폭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인 A씨의 보호 요청을 받은 권익위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2020년 1월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가 무단외근과 겸직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권익위는 2022년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했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같은 보호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때문에 외근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겸직을 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저희 뉴스7은 날로 중요해지는 금융교육의 실태와 해법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은 불편할 뿐이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시교육 중심인 우리나라에선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우리 금융교육의 현주소는 어떤지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펀드도 직접 만들어 봅니다. 수업을 자주 듣나요? 학교에서 몇 번씩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은 학교가 아닌 민간단체가 진행한 이벤트성 행사입니다. 초중학교에서 경제교육은 정규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 1.1%에 그칠 정도로 기피 과목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경제 과목이 사라집니다. 경제는 수능도 안 보는 과목이 돼버리면은 이거를 누가 얼마나 들을지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정규 과목으로 금융을 의무 교육하는 선진국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과 경제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학교 교과목이 있을 정도거든요. 아직 학교에서 이게 금융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한국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은 46.8점으로 낙제 기준인 60점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선 청소년기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길어지는 고물가에 소비자들은 지갑 여는 게 망설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중고 상품이나 가격이 싼 덩어리 고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이른바 짠물 소비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란 분석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썰지 않은 수입산 덩어리 고기가 진열된 판매대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손질을 따로 해야 하지만 그만큼 저렴해 많이 찾는 겁니다. 가성비가 좋아서 그리고 저희는 식구가 4명이라서 금방 먹어요. 그래서 국내산을 살 경우에는 가격 부담이 돼가지고 신선식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냉동 채소와 과일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생과일은 좀 많이 가격대가 부담스럽고 시대 이게 저렴하고 저때 입맛에 잘 맞아서 물가는 뛰는데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으면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중고나 반품된 제품을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리퍼브 매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고 저가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화장품은 매진되기 일쑤입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립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면 너무 비싸고 다양하게 사기가 어려운데 이제 여긴 가격이 저렴하니까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라고 진단합니다. 저렴한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내수 회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짠물 소비 경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매운 볶음면과 만두, 냉동 김밥, 전 세계가 푹 빠진 K푸드입니다. 신누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운 K푸드 인기에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김창섭 기자가 K푸드를 이끄는 국내 기업들에 맞췄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 소녀가 김을 깔고 밥을 올려놓더니 고사리 손으로 돌돌 맙니다. 지난해 9월 뉴욕시에서 올린 여러 문화권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 영상인데 9개월 동안 78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I just think the combination of seaweed and rice is very good. Your lunch looks delicious. 한국 콘텐츠와 건강식 열풍이 만들어낸 인기는 기업들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냉동 김밥을 만드는 한 식품업체의 주가는 한 달 새 120% 급등했고 김 수출업체와 속재료 기업의 몸값도 훌쩍 뛰었습니다. It's been sold out everywhere and I finally got some. 해외에서 매운 볶음면 열풍을 일으킨 한 식품회사 실적은 매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라면 수출액이 최고 기록을 낸 데 이어 주가 최고치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Actually, it is sold in Russia too, quite spicy, but the spiciness was pleasant and the flavor was rich. 볶음면과 곁들여 먹는 만두와 매운맛을 달래는 아이스크림의 인기에 관련 기업 주가도 덩달아 환호했습니다. Oh my god, it tastes like legit melon. 한 식품회사가 만든 과일맛 우유는 중국에서 발매된 한국 관광 가이드북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수요가 엄청나는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K푸드 신드롬에 국내 식품업계는 해외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는가 하면 해외에 공장 라인을 증설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신드롬이 된 K푸드. 세계인이 즐기는 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진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헬기에서 달리는 슈퍼카를 향해 폭죽을 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기소된 건데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을 하며 질주하는 슈퍼카를 향해 불꽃을 마구 쏘아댑니다. 헬기 안에서 여성들이 발사한 화려한 폭죽이 차체에 내리꽂힙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영상은 지난해 7월 한국계 미국인 알렉스 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한 최 씨를 폭발물 관련 혐의로 체포해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And charged with one count of causing the placement of an explosive or incendiary device on an aircraft. 당국은 최 씨가 헬기 촬영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폭발물 관련 면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개시 한 달 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채널에서 삭제됐습니다. 200만 명 넘는 SNS 구독자를 보유한 최 씨는 자극적인 슈퍼카 영상들을 올려왔습니다. 최 씨는 보석금 약 6,800만 원을 내고 풀려나 다음 달 2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프랑스가 관광객들에게 노숙자를 보이기 싫다며 수천 명을 거리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 정화 작업의 대상이 된 데 대해 논란이 큰데요. 또 올림픽 경기가 진행될 센강의 오염 문제로도 시끄럽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올림픽 오륜마크가 에펠탑에 걸렸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개최 50일을 앞두고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La tour Eiffel qui représente tant pour les Français mais aussi dans le monde entier et ces anneaux olympiques, ces anneaux qui marquent l'unité du monde, qui marquent l'universalisme. 도심 곳곳도 행사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 때 아닌 청소로 프랑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프랑스가 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꼬았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노숙인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들을 몰아내고 있는 걸 지적한 겁니다. 이들 중엔 망명 신청자와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450 personnes vivent dans ce bâtiment. Plus de 80% sont en situation régulière. Plus de la moitié sont réfugiés statutaires. 진짜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가 약 2조 원 넘게 들여 센강을 정화하겠다 했지만 오염도가 여전히 심각하단 겁니다.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에 더러운 센강을 풍자하는 한편 오는 23일 강에서 용변을 보자는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앞마당인 올림픽이 차별과 무관심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석유가 나올까? 온 국민이 기대와 의심을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분석 의뢰를 맡긴 시기에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사의 서류입니다. 2019년 1월 25일에 텍사스 세법에 따라 법인 설립 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법인 공시 사이트에는 액트지오사가 해당 날짜에 세금을 탈루했고 이후 2023년 3월 29일에 복직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분석을 의뢰한 시점이 지난해 2월이라는 겁니다. 지난해인 2023년 2월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해당 의혹에 민주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기업에게 국책 사업 분석을 의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석유공사가 법인 자격을 주는 곳이냐며 국책 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액트지오와 동해 시메가스전에 대해 상세히 검증하고 자원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현지 법규와 판례 등을 확인했다면서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고 계약 체결 또한 가능한 상태였다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이화영 판결 올 것이 왔다입니다. 예. 앞에서 저희가 이 판결, 이 유죄 판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네, 예상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예상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 부지사 판결이 나온 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로선 최악의 판결이 나온 셈이라면서 올 것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왜 최악의 판결이라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 부분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게 더 적절할 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 같은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에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암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사업가인 김 전 회장이 경기지사라는 뒷배를 보고 움직였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이 북한에 돈을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는데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가 외교 안보를 흔든 사건에 개입됐다면 그만큼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특검까지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법리뿐만이 아니라 검찰 주장의 적절성과 증거의 적법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내리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조작 의혹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일침을 놨는데요.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했던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었는데 1심 판결을 보면은 이런 노력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특검 발의 시기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북 송금 조작 수사 의혹 특검이 발의된 게 지난 3일, 그러니까 이전 부지사 선고가 나기 나흘 전이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보고 발의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1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죄를 전제로 움직이면서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서초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또 추가 기소가 되면은 서초동 갈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맞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가 되게 되면 7개 사건, 10개 혐의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 일정과 향후 대권 일정이 무관치 않은 이 대표로선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화영 판결 올 것이 왔다의 느낌표는 이재명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친명계가 민주당을 장악한 이후에 이 특검과 검사 탄핵 같은 각종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이 이 대표 한 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이미 민주당 전체의 사법 리스크가 되어버렸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이런 논쟁 처음 봤다입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이 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레우 고문이 어저께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유전 가능성은 국가 경사인데 한국처럼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있는 국가는 처음 봤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오늘 물음표를 따와봤습니다. 이 아브레우 고문은 어제 80분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추 가능성에 대한 평가부터 회사가 왜 자택에 있는지, 이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가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일인지 등 민감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자회견 분위기 탓에 이 국내 여론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인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이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 회사인지, 이 성공 확률 20%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고,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당연히 꼼꼼히 따져보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또 거기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데요.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10중 8구 실패한다거나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라는 등 조롱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걸 두고도 비판을 하던데, 근데 그 고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례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네,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발표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미국에서도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시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흔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아브레우 고문이 말하니 오바마 전 대통령의 브리핑 장면 보시겠습니다. We still got to make some tough decisions about opening new offshore areas for oil and gas development in ways that protect communities and protect coastlines. 방금 보신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미국 동부 해안 탐사를,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에 북극 지방의 석유와 가스 탐사를 허용하겠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산유국인데다가 이 두 사례 모두 성공까지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두 대통령 모두 자기 임기 내에는 완수할 수 없는 프로젝트인데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다만 거의 모든 문제가 정쟁화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직접 나서서 발표해서 정쟁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 이런 논쟁 처음 봤다의 느낌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유전 개발 사업, 거의 도박에 비교되기도 할 정도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투자하는 건 이 리스크가 큰 만큼 성공한다면 얻게 될 국민적 이익도 막대하기 때문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성공률 20%, 이 정도 수치라면 시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정쟁화로 사업 자체가 시작도 전에 물거품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 많으실 텐데, 이 야당은 야당대로 검증을 넘어선 지나친 정치 공세는 자제하고 정부 역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 은퇴 경기와 함께 태극마크와 작별했습니다.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한 동료들과 팬들이 이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산을 쓴 팬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김연경의 등번호 10번 유니폼도 곳곳에 보입니다. 모두 국가대표 은퇴 경기를 치르는 배구 황제를 보러 왔습니다. 울산에서 어제 점심시간 때 기차 타고 예전부터 꾸준히 지켜왔던 선수라서 마지막 배웅하는 마음으로. 김연경은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만 3번, 아시안게임을 4번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경기를 이제 세르비아랑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는 모습이 딱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벅차고. 함께 뛰었던 동료들과의 국가대표 은퇴 경기, 주장 김연경은 펄펄 날았습니다. 팬들은 김연경이 서브를 넣을 때마다 코트가 떠나가라 함성을 질렀고, 김연경은 강력한 스파이크로 혼자 13득점을 쓸어 담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울컥하지 않으려고 약간 얘기를 약간씩 올라오는 국가대표 태극기를 달고 정말 오랫동안
뛰었고 관중석은 눈물바다가 됐고 김연경의 눈시울도 촉촉해졌습니다. 한국 배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공식 은퇴 경기를 치른 김연경은 내일은 이곳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세계 올스타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금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권 남해안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남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하늘은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 30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도 강원과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성폭행을 당했던 한 소녀가 사건 이후 겪은 고통과 사회적 편견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을 고발했죠. 이번에는 한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자 대중들이 호응했습니다.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이 발 뻗고 산다는 분노, 또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법 불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 없는 공개라고 했습니다. 선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사적 제재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2차 가해였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영화 한공주의 역할을 맡은 배우 천우희 씨는 항상 옆에 있어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능인 연기로 담담하게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보복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약자 중심의 엄중한 법 체계가 공고해진다면 이런 사적 제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